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부모님의 영향이기도 하겠죠. 부모님은 동네에서 생선 가게를 오래 하셨어요. 생선 팔아서 저를 입히고 먹이고 대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빠 혼자 가게를 하셔서 저는 주말이면 생선 가게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서도 아빠 일을 계속 도왔죠. 아니, 따님 좋은데 취직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주말마다 아버지 도와드리는 거야? 사장님, 이렇게 착한 딸 두셔서 좋으시겠네요.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딸 복은 좀 있는 편이에요. 세상 누구도 안 부럽네요. 오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다들 좋으신 분들이지만 가끔 정말 너무하다 싶은 그야말로 진상 손님들이 있기는 해요. 진짜 기억에 남는 모녀가 있었어요. 생선이라는 게 사람 손을 타면 탈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선, 저 생선 모두 손으로 눌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그랬답니다. 물은 뭐 다 괜찮은 것 같네요. 아유, 얘들은 너무 물렁한데. 손님, 이 생선 그렇게 손으로 다 눌러보시면 애들이 아파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저한테 보여달라 하시면 제가 골라드리던지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아이 그냥 저 고등어 2마리 살 테니까 1,000원 깎아봐요. 아 엄마 생선 비린내 냄새 오지네. 오빠한테 그냥 고기나 사서 가면 안 돼? 생선 누를 때부터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있었죠. 저는 뒤에서 생선을 다듬고 있었고 아빠가 판매대에 있었거든요. 손님, 저희 생선 정찰제입니다. 바로 옆에 가격표 다 있습니다. 아니 생선 가게에 무슨 정찰제 어쩌고 잘난 척이야? 헐, 이 아저씨 뭐래? 생선이나 파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엄마, 그냥 가. 이 모녀는 아빠를 위아래로 훑어내리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와, 저는 뒤에서 듣고 있다가 생선 자르던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아빠, 왜 가만히 있어? 왜 그냥 보내? 어차피 우리 가게 다시 안 올 사람들이다. 뭐하러 엄한 데다 힘을 써? 냅둬라. 저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대접을 못 받는다. 아빠, 소금 어디 있어? 소금 뿌려. 이 아까운 소금을 뭐하러 낭비하냐? 소금 아깝다. 저는 그래서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식당이나 가게에 갔을 때 일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단순한 기준을 지키는 남자들이 잘 없더라고요. 남들은 저보고 남자 보는 눈이 까다롭다고들 하는데 경제력이나 외모보다 이 기준이 그렇게 높은 기준인가요? 그러다 보니 제 나이가 벌써 32살이나 된 거죠.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 기준의 합격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먼저 눈여겨본 손님이었어요. 일명 고등어 총각이라 불리던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고등어를 사러 왔대요. 아빠가 미리 호구조사를 끝내고는 주말에 먼저 약속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제 네가 효도하는 건 성실하고 착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주말에 가게 나올 생각 말고 이 남자나 한번 만나봐. 마음에 들면 바로 결혼해도 돼? 아빠, 후회하지 않겠어? 아이, 딸내미 결혼한다는데 후회를 왜 해? 결혼식장에서 춤이라도 춰야지. 그렇게 아빠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야말로 평범한 남자였어요. 성정이 워낙 선량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서 제 기준의 합격이었죠.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홀어머니와 아래 시누이가 있어서 장남의 책임감이 강했죠. 하지만 저도 아빠만 계시니 둘만의 공감대가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더군요. 둘 다 이른바 말하는 홍기가 좀 진한지라 1년이 지나고 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 둘 다 가족이 단촐하니까 상견례는 생략할까? 에이, 그래도 결혼 전에 시댁 식구 얼굴은 보고 인사는 드려야지. 자기야, 우리 아빠를 자주 봐서 그렇지만 나는 아직 자기네 식구 본 적이 없잖아. 내 여동생이 나보다 7살이나 어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내가 더 마음이 쓰여. 자기하고 4살 차이가 나는 건가? 자기는 외동이니까 여동생 한 명 더 생겼다 생각하고 잘해줘. 네네. 결혼도 하기 전부터 시누이 눈치 봐야 하는 건 아니지?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상견례장을 잡았죠. 먼저 도착한 아빠는 좀 긴장을 하시더군요. 막상 딸을 시집 보낸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하신 듯 했어요. 희영아, 아빠한테 생선 냄새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목욕탕 가서 싹 씻고 오긴 했는데 걱정되네. 아이, 별 걱정을 다 한다. 생선 냄새가 나지도 않지만 또 나면 좀 어때? 일이 생선가게 사장님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아, 난 한식 싫은데 왜 이런 데로 정한 거야? 파스타집 같은 데로 하자고 했잖아. 제가 주말에만 가게 일을 돕긴 했지만 그 시간이 10년이 넘어가니 저도 반 장사꾼이 되었는데요. 진상 손님 얼굴과 목소리는 정말 기억을 잘하거든요. 예비 시누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상 모녀의 그 딸이라는 것을 알았죠. 아빠는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안녕하세요. 희영이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돈 아가씨가 양식을 좋아하나 보네요. 제 동생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너는 인사도 하기 전에 왜 동생을 나무라니? 네, 처음 뵙네요. 제가 형철이 어미 됩니다. 예비 시모의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니 확실했습니다. 아니, 내 남친이 어찌 저런 진상 인간들과 가족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남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제 남자를 사수하되 처음부터 기선을 뺏기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희영이 엄마가 고등학교 때 저 세상을 가서 집안일이나 음식이나 많이 서툴 거예요. 사부인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아, 뭐야. 홀아버지의 외동딸? 오빠, 너무 기우는 여자 택한 거 아니야? 아빠의 낯빛이 어두워지더군요. 아, 이제 시작인가 싶었어요. 오케이, 저도 전투태세로 돌입했죠. 형철 씨가 철이 없다고 하더니 정말 철이 없네요, 아가씨. 홀어머니의 철없는 시누이? 누가 기울다고 말할 처진가요? 예비 시누이가 저를 정면으로 쏘아보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불꽃 레이저를 발사했어요. 우리 오빠 인서울 4년제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벌써 과장이라고요. 아가씨가 못 들었나 보다. 대학교는 내가 오빠보다 좀 더 좋은 데 나왔는데. 제가 공부머리랑 일머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아마 결혼해서 살림도 곧잘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빠, 그런 겸손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상견례에서 예비 시누이와의 첫 대결은 암묵적으로 제가 1승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사돈들이 그 진상 손님인 줄 몰랐나 봐요. 하긴 진상 손님들이 한두 명이어야죠. 오히려 아빠한테 걱정을 감춘 쓴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사돈도 그렇고 네 시누이도 그렇고 시집살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서방도 저 유한 성격에 지금까지 살기 힘들었겠다.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나가면 되겠냐? 에이그, 하늘에서 엄마가 보면 기겁을 한다. 엄마가 그랬어.
못된 사람들한테 겸손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겸손을 무슨 약점으로 알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했어. 난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잖아. 결혼식까지 물론 순탄치 않았죠. 시모는 일상의 자잘한 미신을 잘 믿는 분이셨어요. 결혼식 예산이 빠듯해서 윤딸의 결혼식장을 예약했거든요. 윤딸의 결혼식장이 한가하기도 하고 금액도 많이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마침 우리 날짜하고도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고 해도 윤딸의 결혼식장을 예약하면 어떡하니? 윤딸은 죽은 딸이야. 바람딸이라고 해서 니들 바람나도 괜찮어? 어머니, 바람필 사람들은 언제 결혼해도 바람펴요. 윤딸의 결혼해도 애 낳고 잘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유, 왜 새언니는 사사건건 말을 안 들을까? 어른들이 하지 말라면 좀 안 하면 안 돼?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보처럼 끌려다녀?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시누이가 딱 그 말리는 시누이였죠. 아가씨, 오빠가 모아놓은 돈이 없거든요. 그동안 어머니랑 아가씨 돌보느라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하네요. 결혼식도 신혼집도 제가 모은 돈이랑 친정아빠 도움받아서 하는데요. 오빠가 바보처럼 끌려다니는 건 어머님이랑 아가씨예요. 엄마, 요즘에는 윤달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리고 요즘엔 오히려 윤달에 결혼하면 잘 산다고 해요. 이미 결혼식장 예약해서 해지하면 위약금 너무 많아서 안 돼. 정말 사사건건 부딪히는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 때문에 이 결혼을 때려치고 싶다가도 아빠한테 남친이 잘하는 걸 보고 있으면 또 화난 마음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게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남친이 가난해도 나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저를 달래시곤 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야.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다. 이서방이 너한테나 나한테나 얼마나 지극정성이냐. 마음이 여려서 엄마랑 동생이 억지를 부려도 참는 거 아니겠냐. 더군다나 장남 아니야. 너도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주거라. 신혼집을 구할 때도 시모가 집터를 단골 무속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또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이 가운데서 방패막이가 되었어요. 엄마, 지금 이러쿵 저러쿵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집도 장인어른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었어. 정말 친정아빠가 생선가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엄청 유세네. 시장에서 그깟 생선 팔아서 뭐 얼마나 번다고? 말끝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오빠 지금 대릴사위로 들어가는 거야? 이왕 대릴사위로 데려가서 유세 떨 거면 우리 집도 옮겨주고 예물도 더 빵빵하게 해와야지. 아가씨, 그깟 생선이라뇨. 그리고 뭐요? 대릴사위? 남친은 제가 열받은 것을 눈치채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시댁에는 혼자 가겠다고 하더군요. 앞에서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당분간은 얼굴을 안 보는 게 어떨까? 내 동생이랑 당신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잖아. 아니, 자기도 옆에서 들었잖아. 동생이 예의 없게 말하면 오빠가 돼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날 데리고 나오면 어떡해? 미안해, 자기야. 동생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걔가 어려서부터 아빠가 안 계셔서 나는 동생이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애가 처음 만났을 때도 여동생 생겼다 생각하고 잘해달라고 했잖아.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말끝마다 꼬투리 잡고 사람 열받게 하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자기한테 더 잘할게. 나를 봐서 좀 자기가 참아주라. 네, 저는 남친을 봐서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결혼을 했어요.
결혼 이후에 시댁에는 명절 이외에 잘 가지 않았어요.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빠가 원래 당뇨랑 고혈압이 있었는데 장사를 한다고 관리를 못해서 상태가 너무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의 생선 가게를 맡아서 하게 되었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함께 좌판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해오신 거라 남에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주말이면 일을 도왔던지라 가게에 애착이 크기도 했고요. 아빠의 가게를 제가 맡아서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단골들도 제가 다 아는 분들이라 가게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았죠. 아빠, 주변에 저렴한 수산물 가게들도 생기고 우리가 단골 손님 상대로만 가게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어. 요즘 사람들이 건강 생각해서 생선을 먹고는 싶은데 집에서 굽고 튀기고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냄새나잖아. 그래서 말인데 생선을 우리가 바로 구워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건 어때? 가게 내부 인테리어도 다 새로 해야 하는데, 그 힘든 것을 너 혼자 어떻게 하려고? 걱정하지 마. 아빠만 오케이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회사 다닐 때 알던 사람들이 인테리어랑 기타 장비 설치도 도와준다고 했어. 아빠, 나 믿지? 내가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고 인정받던 인재였잖아. 이서방이랑 의논해서 하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알았어.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건강이나 신경 써. 생선구이 포장 전문점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가게 주변에 아파트 단지 1000세대가 입주한 게 크게 도움이 되었죠. 기존 생선가게 단골들은 물론 아파트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생선별로 굽는 방법도 다양하게 가져갔거든요. 맥반석부터 전기 그릴과 튀김까지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게 만들었죠.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에서도 일부러 차를 가지고 사러 올 정도였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써도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 왔습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제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늘어나기도 하고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예고도 없이 그만두는 일들이 많았죠. 믿을 만한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결정할 일이 많아지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사람이 간절하더군요. 아빠가 옆에 계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다시 일을 하시기에는 연세도 많으셨고 당뇨와 고혈압 외에도 다른 합병증까지 생겨 요양사를 써야만 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당신 연봉이 얼마지? 내가 당신이 받는 연봉 2배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가게 같이 하는 거 어때? 나도 당신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리고 지난번에 아버님 찾아뵀을 때 말씀하시더라고. 당신이 혼자서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와이프 사장님께서 월급을 2배로 주신다면야 당연히 가야죠.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 일을 도와주었어요. 가게라는 게 쉬는 날이 사실은 없어요. 직원들이 쉬는 날에는 우리가 일을 해야 해서 거의 명절 당일 외에는 쉴 틈이 없었죠. 그래도 가게가 잘 돼서 오픈할 때 대출한 은행 융자도 다 갚고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가게가 안정된 이후에는 사람을 좀 더 써서 아빠랑 시댁에도 신경을 더 쓰고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누이는 미운 시누이였죠. 아이, 정말. 생선 비린내 어떡할 거야. 집에 올 때는 좀 씻던지 페브리즈라도 뿌리고 오라고. 남편은 자기 옷이랑 내 머리에 코를 박고 킁킁대면서 냄새를 맡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안 나는데? 여경이 네가 개코라서 그런가? 네가 이해 좀 해줘라. 하루 10시간 화덕이랑 오븐 앞에서 생선 굽다 보면 피부에 스며드는 건 목욕탕 가서 아무리 빡빡 씻어도 남더라고. 오빤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실실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생선 쪼가리나 굽는 게 그렇게 좋아? 아니, 새언니는 자기만 생선 냄새 풍기면 되지. 왜 엄한 집 아들까지 생선을 만지게 하냐고. 아가씨, 막말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제가요, 오빠 회사 다닐 때보다 연봉 2배나 많이 줘요. 오빠가 월급 많이 받아서 지금 어머님 생신잔치도 해드리는 거고, 아가씨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빈둥거리는데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쟤는 지가 돈 좀 번다고 시댁에서도 저렇게 유세를 떨면 밖에서는 남편을 아예 잡아먹겠다. 응? 아이, 좋은 날에 오래간만에 모여서 왜 또 이러시나? 제발 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빠, 남편을 생각해서 새 여성분들 참아주시죠. 그래요. 결국엔 착한 남편 봐서 저도 성질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시댁 문제 빼면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다녀온 이후부터 남편 표정이 어두울 때가 많았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끊었던 담배까지 피우다 저에게 걸렸습니다. 당신 지금 담배 피는 거야? 음식 파는 사람이 담배 피면 어떡해. 회사 그만두면서 나랑 담배 끊기로 약속했잖아. 아이, 미안. 너무 답답해서 한 개만 피운다는 게. 무슨 일 있는 거지? 말해봐. 나한테 말 못할 일이 뭐야? 사실은 어머니 사시는 빌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대. 시세보다 쌀 때 들어와서 지금 비슷한 평수로 옮겨가기에도 턱없이 돈이 모자라고. 당신 우리 집에 오면 항상 마음 상해서 돌아오는데 차마 도와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하지만 저도 겨우 가게 대출금을 갚고 난 지 별로 안 돼서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았어요. 대출을 다시 받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일단 고민을 좀 해보자. 당신도 참 어머니랑 여동생 길거리에 나 앉을까봐 걱정돼서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웠던 거야? 으이그, 이 착해 빠진 장남아.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남편 성정을 익히 아는지라 저도 고민이 되더군요. 해결이 안 되면 남편에게는 계속 무거운 돌처럼 짓누를게 뻔했으니까요. 저도 심란해서 아빠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빠, 이 서방은 다 좋은데 그놈의 시댁 장난병이 불치병급이야. 아니 매번 그렇게 도와주니까 이번에도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아빠는 조용히 제 투정을 들어주시더니 남편을 부르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사돈 어른이 다세대 빌라에 살고 계시다고. 이제 사돈도 나이가 있으신데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실 연세일 텐데 내가 원래 희영이에게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네. 지금 희영이한테보다 자네 집에 더 필요한 것 같으니 필요한 만큼 빌려다 쓰고 나중에 자네가 벌어서 채워놓게. 장인어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이자까지 해서 꼭 채워놓겠습니다. 아이, 가족끼리 무슨 이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대신 이번에 도와드리고 나면 자네도 좀 장남의 무게를 덜어보게. 아빠는 남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셨고 그 돈으로 시댁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왕 네가 도와주려면 아예 이번 기회에 아파트로 좀 옮겨주면 안 되겠니? 이제 곧 있으면 네 동생 결혼도 해야 하는데 사위가 인사 오면 작은 평수라도 아파트가 보기에도 그렇고 낫지 않겠어? 그래야 네 동생 여경이가 기도 안 주고 말이야. 응? 어차피 사돈이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라며. 정말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고 하는 시댁이었죠. 그래도 남편은 시댁의 집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한동안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징징거린 모양이더군요. 아니, 오빠랑 새언니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 있는 여동생 결혼자금 하나 못 도와줘? 아니,
아가씨가 그렇게 무시하는 생선 조각이나 굽는 저희가 무슨 은행이에요? 얼마 전에 아파트로 이사시키려고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구한지 몰라요? 그니깐요. 언니네 친정아빠가 빌려주셨다면서요. 아니, 무슨 턱하니 아파트 한 채를 사준 것도 아니고 돈 빌려준 것 같고 그렇게 유세해요? 새언니는 어쩜 그렇게 매사에 유세를 떨어요? 아가씨,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험한 이야기는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 돈 우리 아빠가 몇십 년을 아가씨가 말한 그깟 비린내 나는 생선 팔아서 모은 돈이에요. 고스란히 저에게 물려주시려고 했던 걸 오빠에게 빌려준 거라고요. 사람이라면 고맙다는 인사가 먼저 나와야죠.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정도네요. 이왕 그 피 같은 돈 빌려주신 김에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아파트를 사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형철이가 다 갚을 거 아니냐. 오빠, 난 결혼할 때 구질구질하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5천만 원만 해줘. 어? 아니, 무슨 5천만 원이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렇게 손 벌리면 툭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오빠가 은행 현금 인출기예요? 오빠한테 돈 맡겨놨냐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시네요. 언니가 뭔데 우리 오빠한테 내가 돈 달라는데 참견이에요? 언니가 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 오빠를 자기네 생선가게에서 머슴처럼 일시키면서 무슨 큰 소리예요? 신우이가 제게 거의 멱살잡이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어요. 남편은 역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데리고 나오더군요. 제가 이번에는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빠가 병이 위중해지셔서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남편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이고, 가게 때문에 바쁜데 뭐하러 와? 뭐하러 오기는 더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아빠. 아버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님 집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제 동생 결혼 자금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몰래 아빠가 이희한테 또 돈 빌려줬어? 아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둘이 어떻게 이래? 이서방 들었지? 희영이 말대로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만하게. 자네도 그만하면 아들 오빠로서 충분히 많이 했어. 이제는 좀 거리를 둬야 하네. 자네가 너무 성정이 착하고 마음이 약해서 그래. 내가 자네만 믿고 희영이 맡기고 떠나야 하는데 그거 하나가 딱 걸린단 말일세. 장인어른, 떠나긴 어딜 떠나신다고 약한 소리 하세요.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저희 가게 대박 난 것도 직접 보셔야죠. 나는 이제 빨리 가서 희영이 엄마 만나야지. 그래도 희영이 옆에 이서방이 있어서 내가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겠네. 이거 하나만 약속해주게. 내가 떠나면 자네가 상주를 꼭 해주게나. 희영이 혼자서 외롭게 나 보내게 하지 말고. 아빠는 왜 벌써부터 죽는다느니 그런 소리를 해.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 몰라? 자, 퇴퇴하고 다시 주워 담아.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당연히 상주를 해야죠. 아버님이 저한테는 진짜 아버지같이 잘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엄마를 만나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빠는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상조회사에 모든 장례 준비를 해놓으셨더군요. 장례 지도사와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형철 씨가 말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아빠 장례 준비 중이라. 안다 알아. 중요한 문제니까 형철이 퇴근하면 같이 와라. 집이 아니라 근처 커피숍에 시모가 나와 있더군요. 형철이 너는 지금 회사에서 오는 거지? 너는 장례식장 근처도 가면 안 된다. 네 동생 결혼식이 일주일 뒤인데
좋은 일 앞두고 초상집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외동딸인데 형철 씨가 상주라고요. 너 말 잘했다. 너 맨날 요즘 시대 어쩌고 저쩌고 입에 달고 살잖니. 요즘 시대에 딸이 상주하면 왜 안 되는데? 상주 네가 하고 형철이는 얼씬도 못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여경이 결혼식에 올 생각은 하지도 말어. 장례식에 잡기들이 들러붙어서 결혼식에 부정 탈지도 모르니까. 지금 잡귀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먼저 아니냐? 아니, 먼저 제 아빠한테 조이라도 먼저 표하시는 게 기본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자마자 잡귀니 뭐니 하면서 신우의 결혼식 때문에 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군요. 남편이 급하게 저를 말리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언성 높이지 말고 자기는 먼저 가서 장례 준비하고 있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서 잘 말씀드릴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커피숍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아빠를 먼저 잘 보내드려야 해서 참고 혼자서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상주는 남편분이 하실 거죠? 아버님이 생전에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따님이 상주를 하겠다고 우겨도 꼭 사위분이 상주를 맡도록 하게 해달라고요. 네,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니 제가 들어드려야죠. 하지만 수희랑 관은 제일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남편이 장례 첫날 허겁지겁 도착을 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많았나 봐요. 조문객들이 첫날부터 많이 오셔서 저는 인사하고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희영아, 근데 왜 상주가 안 보이니? 이서방이 화장실 갔나 했는데 지금 2시간이 지났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사람들이 상주 어디 갔냐고 찾고 난린데. 여보,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겨우 빠져나온 건데 잠깐 다시 가서 얼굴만 비치고 다시 올게. 미안해. 지금 어머님이 중요해? 우리 아빠 장례식이라고. 당신이 상주라고. 그래 알지. 그런데 엄마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여경이가 전화를 수십 통 걸어서. 당신 이렇게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 아니다. 이건 판단력 문제 아니야? 정말 미안해 여보. 1시간만 있다가 돌아올게. 약속해. 1시간만 있다가 돌아온다던 남편은 밤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밤에는 저도 남편에게 전화를 수십 통을 걸었죠. 처음에는 이미 밤이 늦어서 조문객도 없으니 다음 날 일찍 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둘째 날 아침에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마지막 발인 날 아침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니? 응? 상주가 발인까지 안 나타나면 어떡해? 그 사돈네 제정신이니? 사돈네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도 기가 찬 노릇이다만 이서방까지 거기에 장단을 맞춘다는 게 말이 되니? 니네 아빠가 이서방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는 장례 지도사에게 상주 완장을 제게 달라고 했습니다. 상주 완장을 제 왼쪽 팔에 차고 아빠의 발인제를 치르고 운구차에 올랐어요. 화장을 끝내고 아빠를 가족 납골당 엄마 옆에 모셨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옆에서 편히 쉬어.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어. 이서방이 사람이 착한 게 흠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아빠하고 한 약속조차 못 지켰네.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게 무슨 착한 거야? 기본이 안 된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가 너무 겸손했어. 아빠,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보고 계셔. 아빠, 엄마, 딸 박희영이 어떻게 돌려주는지 말이야. 3일 뒤 신우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군요. 너는 절대로 결혼식에 오면 안 된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아빠 대신 동생 손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장례식장에 발을 들여갖고는 내가 못 산다. 형철이는 애가 왜 그렇게 순에 빠졌는지, 내가 부적 만드는데 얼마나 돈을 쓴지 아니? 무당도 그러더라. 네가 오면 절대 안 된다고. 그 무당이 참 용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그날은 제가 그 구역의 미친년이 됐거든요. 백화점에서 결혼식 이부용 원피스를 샀어요. 신우이가 결혼 준비할 때부터 노래를 불렀던 브랜드였죠. 신우이 형편에는 택도 없는 고가의 옷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약한 청담동에 전문 샵으로 갔습니다. 오늘 제가 신부보다 더 빛나야 하는 날이거든요. 담당 실장은 제 사연을 듣고는 연예인 화보 촬영 뺨치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화려한 신부용 머리 꽃장식으로 완성을 해주셨어요. 먼저 신우이가 있는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신우이는 물론이고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아니, 누구? 헉, 언니가 여길 왜 와? 그리고 그 옷이랑 머리는 뭐야? 어머, 연예인이야 뭐야? 아니 그래도 결혼식장에 저렇게 하고 나타나는 건 아예 작정하고 온 건데. 여경아, 혹시 네 남편 전 여친 아니야? 앙심 품고 결혼식에서 엿먹어봐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새언니야. 정말로 미쳤어요? 언니, 뭐 하는 짓이에요? 네, 아가씨. 저 오늘 한번 미쳐보려고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일단 아가씨한테 인사하려고 온 거니까 좀 이따 결혼식장에서 봐요. 저는 신우이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바로 결혼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더군요. 시모와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니 누군데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하고 결혼식에 와? 형철아, 네 손님이니? 아니 여보.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 결혼식에 왔지. 시모가 나를 알아보고는 기겁을 하더군요. 제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결혼식장 스텝이 결혼식이 시작됐다면서 시모에게 입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스 타이밍. 어머님, 들어가서 촛불 점화하셔야죠. 당신은 아가씨 손잡고 입장해야지. 여기 부정탄 잡기는 어머님 바로 뒤에 가족석으로 갑니다. 시모와 남편은 식장 스태프들 손에 끌려 들어갔죠. 저는 천천히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어머, 무슨 연예인인가 했더니 제 형철이 마누라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며느리는 왜 안 보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 아니 뭔 일이래? 신우이 결혼식에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질 않나? 저 머리에 꽃은 뭐야? 친척들이며 신우이 지인들이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죠. 신우이 시댁과 하객석에서도 저를 보고는 웅성대는 통에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식은 시작이 되었고 신랑이 입장하고 남편과 시누이가 입장을 하더군요. 저는 일어나서 박수를 크게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누이는 신랑 눈치 보랴 하객들 눈치 보랴 저를 쏘아보랴 눈이 터질 것 같았죠. 남편은 그야말로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똥줄이 바짝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왔습니다. 하객들은 밥 먹으러 가지도 않고 있더군요. 그들도 궁금했던 거죠. 저는 일부러 천천히 나가서 남편의 옆자리에 섰습니다. 시누이의 남편과 시댁 쪽에서는 깜짝 놀라더군요.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신우이 결혼식 망치려고 네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잡귀가 아니라 아주 악귀가 들러붙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어머님. 사위 인사 오는데 낡은 빌라에서 맞을 수 없다고 하셔서 저희 친정아빠가 아파트 전세금까지 빌려드렸죠. 그뿐인가요? 이번 결혼식 자금까지 빌려가셨죠. 어려울 땐 그렇게 사돈을 찾더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은커녕 애도의 말 한마디 없었죠. 원래가 결혼식 앞두고는 상갓집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네 아버지는 우리의 결혼식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거니? 그게 내 탓이냐? 심지어 제가 외동딸이라 남편이 상주인 거 뻔히 알면서 남편한테도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저 마음 약한 것이 첫날에는 가지 않았냐.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첫날 잠깐 얼굴 비치고 발인 때까지 안 나타났죠. 상주라는 사람이 어머님 말씀대로 너무 마음이 약해서요. 그리고 저한테는 잡기가 들러붙어서 부정탄다고 신우이 결혼식에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게 가족입니까? 하객석에 있던 친척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게 왜 며느리가 안 보이나 했네. 아니 사돈이 도와줘서 아파트로 옮겼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사드만 장례식에 아들도 안 보내?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 며느리가 하는 생선가게 대박나서 아들이 회사까지 그만두고 일한다며. 그래서 이번에 여경이 결혼할 때도 어지간히 뜯어낸 모양이더니 돈만 받고 며느리는 결혼식장에 오지도 못하게 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미신을 믿고 정신을 못 차려? 아이고 며느리만 불쌍하네. 아니 얘가 지금 지혜비 장례식장 잡기가 들러붙어서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신우이 결혼식 망치려고 저 하고 온 모양새 좀 보라고. 시모가 달려와서 제 멱살을 잡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남편이 놀라서 시모와 저를 떼어놓고는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더군요. 당신이 이번엔 좀 심했어. 여기서 그만해. 여기 사돈들이랑 친척들도 다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여경이 결혼식이잖아. 끝나고 우리끼리 있을 때 이야기해도 되잖아.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아빠가 당신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 뭐였는지 기억은 해? 아빠 돌아가시면 상주 노릇 꼭 한다고 당신이 약속하지 했잖아. 그런 사람이 아빠 장례식 때 몇 시간 있다가는 사라져서 발인 날까지 나타나지도 않아? 지금 당신이 화를 낼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라고. 다 사정이 있었다고. 엄마가 거품 물고 쓰러지기 직전인데 내가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 자식인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거면 당신이 설득을 했어야지. 우리 결혼할 땐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미신 말할 때 뭐라고 했어? 자식이라 그랬다고? 당신 우리 아빠가 아버지 같다며. 사위도 자식이라며.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문제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끝나고 이야기하자. 뭘 끝나고 이야기해. 여기서 끝내. 당신네 징글징글한 집안하고도 당신하고도 끝이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혼 소송 전 조정 기간 동안 시댁과 관련된 채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가족이어도 계산은 정확히 해야죠. 시모의 아파트 전세금과 신우이 결혼자금 때 빌려간 아버지의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차용증은 당연히 썼었죠. 대신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니 원금만 상환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가족이라 도움을 받을 땐 당연했겠지만 이제 곧 남이 될 처지에 10원 한 푼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받아냈죠. 시모는 반지하 빌라 월세로 들어갔어요.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진 거죠. 왜냐하면 신우이에게 들어간 결혼식 자금을 모두 시모가 감당한 꼴이 되었거든요. 남편과 시모는 뒤늦게
진짜 현실 파악을 하게 되었나 봅니다.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가 이 문제로 이혼을 하기엔 같이 사랑하고 고생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아마 장인어른도 우리가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어디서 지금 그 입으로 우리 아빠 이름을 들먹거려? 당신이 그럴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뭐에 쉬었나 봐. 엄마가 점집에서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고 계속 말하는데 내가 좀 무서워지더라고. 내가 미친놈이고 내가 바보 같은 놈이었어. 내가 어제도 장인어른한테 가서 용서를 빌었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당신이 바린 날에만 왔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아니, 적어도 화장터에 와서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했으면 또 모르지. 당신은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겁쟁이고 빌어먹을 마마보이야. 나쁜 것과 싸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선량함이야. 당신은 그냥 선량함이라는 탈을 쓴 루저라고.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줘.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게. 적어도 만회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는 더 줘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이혼을 못해. 아니, 절대로 안 할 거야. 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해서 저는 결국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법적 이혼 사유가 적용되었거든요. 재산 분할에서는 저의 경제적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가게에서 일할 때도 저는 꼬박꼬박 월급을 주었거든요. 그것도 기존 회사의 2배 정도의 금액을요. 그 돈의 반 이상이 시모의 생활비로 들어갔고요. 저는 이혼 이후에는 생선가게에 전념했습니다. 아빠의 죽음과 전남편과의 질이 멸렬한 이혼을 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아빠의 기일만은 잊지 않고 챙겼어요. 아빠, 거기 하늘나라는 어때? 엄마랑 같이 잘 보고 있지? 내가 멋지게 시댁 식구들한테 한 방 먹인 거 봤지? 아빠가 점찍은 남자 버렸다고 뭐라고 하지 마. 하긴 위에서 그 꼴 다 보고 있었으니까 잘했다고 할지도 모르겠네. 내가 이렇게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절대로 내 걱정하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아빠에 대한 미안함은 아프지 않은 그리움으로 변하더군요. 이제는 아빠와의 좋은 기억만 생각하며 울지 않고 아빠를 추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댁과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세월이 지나면서 저를 더 이상 갉아먹지 않더라고요. 5년의 시간 동안 저는 생선구이 포장 전문점을 넘기고 생선구이 음식점을 냈습니다. 제주와 통영에 있는 생선 어판장과 직거래를 해서 좋은 생선을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생선구이 노하우가 음식점에서 빛을 발했죠. 1호 음식점 카운터 뒤에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제가 생선가게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새로 생긴 2호점을 살펴보고 가게를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날은 눈이 내려서 일부러 차를 두고 귀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게 앞에서 2호점 점장이 폐지 줍는 어르신과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어르신, 오늘은 종이박스 없다니까요. 주방에라도 남는 게 있으면 하나만 챙겨줘요. 이 엄동설한의 늙은이가 불쌍하지도 않어? 어르신, 내일이 주방 사입 들어오는 날이니까 내일 오세요. 가까이 다가가서 폐지 할머니 얼굴을 보는데 시모였습니다. 5년의 시간이 10년은 지난 듯 많이 늙었더군요. 시모는 저를 금방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시모를 가게로 데리고 들어와서 뜨끈한 미역국이랑 생선구이를 주문해 드렸죠. 아니, 여기가 네가 하는 가게였어? 그래, 생선 가게를 했으니
음식점을 해도 잘 됐겠구나. 세상에 나 이렇게 성공을 했네. 아니,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폐지를 줍고 다니세요? 시모는 미역국을 뜯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시더군요.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 뭐 하겠니? 여경이는 결혼하고 2년 있다가 이혼했다. 알고 보니 그 사위란 놈이 천하의 바람둥이였던 거야. 신혼 때부터 그렇게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더니 아무리 여경이가 가진 방법을 다해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어. 결국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지 먹고 살기도 바쁜 거지. 가끔 가다 술 취해서 전화 오면 지 신세한테만 늘어놓는다. 에휴,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지 엄마가 폐지 줍는지 밥을 먹는지 관심도 없어.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는 건 여전한가 보네요. 어머님 말씀 잘 들었던 아들 있잖아요. 형철이 그 녀석은 너랑 이혼하고 여기저기 취직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지방에 있는 친구가 골프장 건설하는데 일하러 간다고 내려갔지. 처음엔 일당이 높다고 한 달에 한 번은 용돈을 보내더니 그게 몇 달에 한 번 되고 1년에 한 번 명절에 겨우 얼굴이나 봤지. 그리고 작년부터는 전화도 없고 이번 명절에도 못 온다고 하더라고. 어디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 큰 자식들이니까 알아서 자기 입 하나는 책임지고 살겠죠. 너는 아직 혼자야? 혼자서 이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거야? 이게 2호점이라면서. 네, 혼자 운영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빠요.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마감할 때 정산하는 맛으로 살고 있어요. 아이고, 형철이는 아직도 널 못 잊고 있어. 니들 연애할 때 사진부터 결혼식 사진, 그리고 그 생선가게 같이 할 때 찍은 사진들까지 하나도 안 버리고 우리 집에 있다. 집에 어쩌다가 오는 날이면 그 사진들 붙잡고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보는 내가 가슴이 미어진다. 너도 이렇게 아직 혼자인 걸 보면 형철이를 못 잊었나 본데 둘이 다시 합치는 건 어떻겠니? 니네가 금술은 정말 좋지 않았니? 네, 아빠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저도 우리 부부가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죠. 뭐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그때 무당 여편네 말에 속아서는 헷가닥 미쳐서 그랬어. 너한테 정말 너무 미안하다. 사돈 양반한테도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다만 이렇게 내가 빌게. 우리 형철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 합치면 나랑 여경이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으마. 아니요. 제가 평생 혼자 사는 한이 있더라도 형철 씨랑 다시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미역국 마저 드시고 가세요. 제가 점장에게 말해 놓을 테니까 배고프면 들려서 식사하시고요. 이게 제가 옛 시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전부네요. 그 이후에 점장에게 물어보니 몇 번 폐지는 구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평생 혼자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랑 꼭 같이 살고 싶다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하늘에서 점 찍어서 보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게 1호점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식사를 하러 오는 단골이었어요. 어디서 낯이 익는다 했는데 아빠가 병원에 계실 때 담당 전문의였어요.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병원에 계실 때 엄청나게 제 자랑을 많이 했었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남자도 한번 다녀온 돌싱이더라고요. 사람 인연이 이렇게 또 생기는 건가 싶더군요. 아빠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저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